하나씩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수업의 최종 목표는 원격 수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의 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교육공학의 기초 배웠죠? 교육공학의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청각 교육에서부터 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교수공학에 이르러서 자, 교육공학에 넘어오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육공학의 조건으로 자,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자, 얼마나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자,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얼마나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력성도 좋은 교육공학의 조건입니다. 자, 안정성도 있습니다. 교육 방법이 실천과 수행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괄해야지만 좋은 교육공학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공학에 대한 의의는 바로 생산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별화가 가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교육력의 증진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이 데일이 있습니다. 자, 진보주의였던 데일은 경험을 중시했죠. 자, 그러면서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추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상위층에는 상징적인 경험, 예를 들면 언어죠, 언어. 그리고는 제 아래층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행동적 혹은 협동적 경험이다라고 해서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자, 수업 매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때 조금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수업을 진행해 보죠. 자, 수업 매체 선정 시 고려 사항들. 그러면 수업 매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종이, 색연필, OHP, 빔 프로젝터, 인터넷, 컴퓨터, 태블 PC, TV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 매체를 선정할 때 고려할 것들은 우선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수업 사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취급 방법이나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요. 교육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수업 매체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깐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우리가 초등학생과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자, 분명히 초등학생 그림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대학생들은요, 심오한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더 나을 거예요. 분명히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죠. 자,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시각적 요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자, 학습과제의 특성, 자, 과학 실험을 직접 하는 게 좋죠. 오히려 글로 배우는 것보다.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국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수업 사태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흥미와 집중, 가능성뿐만 아니라 목표와 꼭 맞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수업 매체로 다루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니치와 모넬다, 그다음에 러셀이라는 사람들이 매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맨 처음에는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기술하셔야 되고요. 방법 매체의 선정을 해야 되고 매체와 자료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행을 요구해야 되고 평가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앞머리를 따서 ASS, assure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위에 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6단계를 활용한 자신만의 수업 매체 선정 예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여러분들이죠. 우리 과정에는 지금 남학생은 없으니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성적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성별은 어떻고, 또 무엇보다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진로, 그러면서 또 분석해야 되는 것이 왜 이 수업, 공동교육과정에 교육학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목표를 규정해요. 그렇다면 공동교육과정에 들어왔으니까 이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교사가 되려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에서 교육적 사고력을 교육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매체라고 해서요. 또는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료방을 이용하겠다. 인터넷 중에서요. 뭐 에듀넷이라는 걸 이용하겠다. 자, 매체와 자료 활용. 실제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캠코더, 마이크, 유튜브, 뭐 단체 톡방, 기타 등등 있겠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행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요구해 보는 겁니다. 자, 니네들 자, 선생님이 강의 올려놓은 거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니? 자, 선생님 강의는 유튜브에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돼. 또 댓글로 출결을 할 거야. 그러면 댓글 한번 달아봐. 이렇게 댓글 다는 거라든지 자, 동영상 강의에 찾아 들어가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강의를 듣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행 요구고요. 그래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교사가 되었다라고 하시고 수행을 과제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앞에 있으신 분들의 말을 쓰지 않고 이 러셀의 어슈얼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둘 거예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에서도요, 교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도 좀 자주 나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컴퓨터가 없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옛날에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교육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지만 많은 자료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자, 교과서를 복사하고 그 복사한 내용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우리 컴퓨터 교육이라고 그러면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육, 즉 교육 내용이 컴퓨터인 컴퓨터 교육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여서 그죠? 하는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 봅시다. 컴퓨터를 교수 도구로 하여 교육하는 것,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요. 컴퓨터 교육. 자,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 혹은 자,
컴퓨터 그 자체를 가르치는 자, 교육.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공학에서 컴퓨터 교육은 바로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교수 도구로 하여 교육하는 것을 컴퓨터와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할 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CAI와 CMI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CAI와 CMI는 무엇이냐? 그죠? 자, 우선 읽어봅시다. 개념부터. 자, Computer Assistant Instruction이고요. 그죠? 이때 Assisted Instruction이죠. 뭐 aid 해도 되고요. 실제 수업과 유사한 과정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직접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라는 겁니다. 개별 교수형 또는 반복 연습형, 게임형, 모의 실험형, 발견 학습형 뭐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는 다르게 CMI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CMI라는 컴퓨터 Managed Instruction이라는 뜻이에요. 자, 컴퓨터가 관리되어진 교수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관리 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수업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CMI에서요. 자, 그다음 관리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 컴퓨터 시스템을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학습 지원 가능성에 관한 정보 관리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MI에서는 개별화 수업과 수업에 대한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요. CMI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학업 성취 관리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념상으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노란색으로 이렇게 CAI가 뭐냐면 요렇게 세 가지의 개념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교사고요. 이 네모는 그죠? 잠시만요. 이거 삼각형으로 그립시다. 그죠? 자, 이건 컴퓨터고요. 삼각형은요. 자, 동그라미는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컴퓨터 보조 수업은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자, 학생과 컴퓨터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요. 자, 교수는 이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구축하기만 하죠. 그죠? 다시요. 자, 교사가 다시 봅시다. 교사가 컴퓨터에다 자료를 구축하면 이 자료가 학생한테 가고 또 학생이 모르는 것은 다시 컴퓨터로 오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CAI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와는 다르게 그렇다면 컴퓨터 관리 수업은 뭐냐? 자,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와도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즉, 학생한테 얻었던 지능 검사라든지 성적 또는 뭐 창의력 검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선생님이 그 자료를 컴퓨터에다가 넣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고3 올라가면 입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입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어놔요. 그럼 그 컴퓨터에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여러분 성적을 이렇게 받아와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로 작년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갔는지가 나와요. 이 같은 경우는 CAI겠어요? CMI겠어요? 바로
CMI죠. 바로 여기 보면 수업 기능을 담당하고 학업 성취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CAI와 CMI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자,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컴퓨터의 보조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요. 자, 이건 특히 기업에서 많이 행해지는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연수나 훈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 교육 훈련에 도입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 교육 훈련에 왜 도입했냐면 표준화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학생들이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정, 즉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자, 모두가 표준화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표준화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컴퓨터가 바로 뭡니까? 보조 교육 훈련을 하는데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좀 더 반복적인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겠지요. 그래요. 왜냐하면 손에 익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 매개 수업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컴퓨터 매개 수업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통신망을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체계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컴퓨터 매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통신망이 들어갔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T가 있습니다. CAT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수의 문제를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마치 뭐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AI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용 토플 시험 IBT가 있는데요. 이 IBT에서는요, 많은 문제를 굳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학습자의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 못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IR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요. 자, 문항 반응 이론을 이용해서 그죠? 학습자에게 딱 맞는 문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자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굳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1 더하기 1 문제를 내지 않잖아요. 즉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게 맞는 문제가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도식화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x축이 시간이 5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문제의 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문제 양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문제 양이 쭉쭉쭉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만큼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혼란스럽지만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맞은 문제들을 다시 비슷하게 내요. 그리고 또 틀리고 맞은 문제죠. 맞은 문제를 또 비슷하게 내요. 또 비슷하게 내요. 또 비슷하게 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맞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맞는 문제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이거 반대도 있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했더니만 더 맞아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잘 맞춰요. 아하.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이 정도에서 능력이 형성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수의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바로 CAT죠. 그래서 CAT가 어디에 이용되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토플 IBT 시험을
그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토플, IBT 혹은 CBT 이런 거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5가지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컴퓨터 보조 수업이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에 관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다시요. 이때는 컴퓨터 보조 어시스트가 되고요. 이때는 관리 도구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적은 수의 문제로 빨리 알 수 있는 건 컴퓨터 적응 평가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하고 봐야 되는 게요. 원격 교육이에요. 원격 교육하면 자,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자,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죠. 그죠? 뭐와 뭐를 활용한다고요? 자, 인터넷과 자, 뭐를 활용한다고요? 컴퓨터 디바이스를 이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만 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원격 교육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 이러한 자료들을 서로 융합해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요. 자, 분명히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강의식으로 했던 교육과는 강의식, 주입식 교육, 그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들었던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다시 봐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개념을 마련해 볼게요. 자, 요런 개념체가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는 우선 주입식이고요. 그죠? 여기서는 자, 교사가 학생들한테 지식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요, 창의성을 배양하려고 하는 거죠. 자, 교사는 학생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이 여러 학생이 있죠. 학생 1, 또 학생 2. 물론 학생 3, 4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까지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봅시다. 지식은 이렇게 한번 전달되고 말아버리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식이 돌고 돌다 보니까 지식이 계속적으로 많이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발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건 수렴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떠나서라도 원격 교육은 우리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한번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되겠죠. 이제 보면 뭐라 됐습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이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교육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원격 수업하면 방금 얘기했듯이요. 인터넷을 얘기 안 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융통성 있는 교육을 허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뭐였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업보다는 학습 위주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 학습 위주가 뭐냐면, 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겠지만, 자, 인터넷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요.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켜 주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럼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카톡으로 질문을 쓸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법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거라든지 또는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알맞은 대답을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질문의 방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그만큼 배양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원격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또 우리가 다뤄봐야 될 주제예요. 그죠? 그래요. 자, 무엇보다도 가상 교육 체제를 들 수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여기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결국에는 뭐 인터넷과 컴퓨터의 복합. 뭐 물론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정보통신 기술에 들어갑니다. 뭐 서버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들도 정보통신 기술의 한 요소예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체제가 바로 가상교육 체제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e학습터와 EBS 방송 사이버 대학.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이트를 쓰고 계십니까? 자,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학습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학습터가 아까 말했던 CAI에 가까울까요? CMI에 가까울까요? 자, CAI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CAI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그 자료들을 보도록 하죠. 자, 사이버 대학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이 만약에 느리면 여러분도 지금 느끼겠지만 답답하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격 수업에서 잘 다루어야 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학습터라고 해서 에듀넷에서 이제 만든 CAI 프로그램이죠. CAI.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자, 들어봅시다. 수업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선생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우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5개 반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반을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수업을 올릴 수 있게 쭉쭉 해놨죠. 그래요. 자, 제 과목이 영어니까 1학년 3반 영어는 자, 진도율이 96%고 자, 참여실 28의 학습 주제는 16개를 올려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물론 이렇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죠? 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CAI죠. 그러니까 중학교용이었는데요. 이거 말고 대학교용은 뭐가 있냐면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사이버 대학은 우리가 수강을 하고 강좌를 전공에 따라서 강좌를 수강하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학점을 받게 되는데 자, 전국에 있는 사이버 대학이 대략 한 요 정도 나오네요. 그 중에 처음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건양 사이버 대학교네요. 예,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요. 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수업을 듣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고 대학 홈페이지와 함께 쭉쭉쭉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복지학부와 휴먼학부와 실용학부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하나, 자, 둘, 자, 세 이렇게 있지만요. 모두 다 하나같이 어떤 과목이에요? 실험과 실습을 필요하지 않는 문과 과목이죠. 문과. 인문이나 사회계열의 학습인 과정이죠. 왜냐하면 실험 실습을 이 사이버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이나 사회과정의 전공들이 참 많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원격 교육에 대해서 가상교육 체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KNO W인가요? 자, KOCW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 클래스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업을 미리 듣고 싶으면 자, 여기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교육학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격 교육이고 자, CAI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예를 들면 독서교육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자, KOCW는 우리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만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CAI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것 말고 그렇다면 CMI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자, CMI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성적 관리 프로그램 우리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자, 성적.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다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죠? 자, 뭐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건 뭐 특정 학원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키지 않을게요. 자, 하여간 이렇게 나온 것들이 CMI예요. 그러면 CMI와 CAI를 모두 포괄한 게 가상교육 체제더라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교육은 우리가 단순히 시청각 교육이 있지만 자, 교육은 이렇게 단순히 시청각 교육 인터넷에서부터 이 가상교육 체제로까지 확대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격 교육은 좋은 점만 있냐?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굉장하게 지루합니다. 왜요? 얼굴을 맞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얻는 정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굉장히 지루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뿐만이 아니라 수업 관리를 잘하면 자, 수업 관리를 못하면 자, 학습 동기 유발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기가 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 비언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요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정보화 사회에서 가면 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초중등 교육기관에 있어서 개별화 창의성 발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창출하는 원동력은 바로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 중심으로 해서 자, 지식이 창출되어지는 어떠한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교육 정보화에 따른 교사의 업무와 역할 변화. 바로 여러분들은 뭐를 되려고 하는 겁니까?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가르치는 천직을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럼 이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자,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자, 교육 방법과 철학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식이 아니지요. 단순하게 강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그죠? 창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교수 매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보와 마인드를 함량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자료를 이렇게 개발해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공학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쭉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이 교육공학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사이트를 보면서 또는 기타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교육부 사이트에 가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추진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왜 내려왔냐? 바로 신학기 온라인 계약과 원격 소입 도입 이후 쭉쭉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적용 대상은 초중 고등학교, 뭐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공학의 여러 능력을 갖추면 이런 학교, 심지어 특수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은 없죠, 여러분들 참고로.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은 자,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원격 수업 특성에 부합하는 출결평가 학생 기록부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사전에 안내를 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최종 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업은 어떻게 국가에서는 나누고 있느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확대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원격 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이라 해서 예시를 국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자, 수업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LMS가 나오는데요. 이 LMS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학습터, EBS 클래스,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 엔더, 카카오톡, MS, 팀즈 등을 나타내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이트들이 되겠죠. CAI와 CMI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이트가 바로 LMS가 되는 거예요. 이 LMS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실시간 쌍방향을 할 수도 있고 콘텐츠 활용도 할 수 있고 과제 수행.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것은 콘텐츠 활용이 되겠죠. 제가 수업을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댓글을 달면서 과제를 수행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실시간 쌍방향은 줌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또는 실시간적으로 학생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관리부터 해서 쭉쭉 나오는데요.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봅시다. 수업의 구성은 45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선생님의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요.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학교마다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죠? 물론 교과별로 할 수도 있고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시오. 이게 인터넷이 느리거나 컴퓨터가 느리면 이와 같이 조금 수업이 지체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이건 우리 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학생 수업을 어떻게 이 45분 중학교에 있으니까요.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원격 수업 설계 1차 시분의 구성 예시도라고 해서 맨 처음에 수업 동영상을 보고 또 과제 제시하면서 피드백을 해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학습 활동 안내하면서 자, 수업 동영상 보고 학생이 직접 활동을 10분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공학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마트 교육학회라고 있는데요. 자, 원격 수업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ICT라는 이름으로요. 자,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스마트 교육학회를 만들어서 좀 더 온라인 교육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자라고 했던 어떤 일종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있네요. 좋아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쭉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교육 정책과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교사들이 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공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수 설계 이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생